자, 새로운 정치 세력의 성장과 그리고 고려의 멸망까지 과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정치 세력이랑 일단 신흥무인 세력과 신진사대부를 들 수 있는데, 신흥무인 세력부터 살펴보면은 이들의 등장 배경이 있어요. 이때 당시 홍건영과 왜구가 고려를 굉장히 많이 침입을 했습니다. 홍건적은 이제 붉은 두건을 쓰고 있었던 한족 농민 반란군이었고, 왜구는 일본 해적이었는데, 이들의 침입을 격퇴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최영과 이성계죠. 물론 이 두 사람 말고도 많은 사람이 있어요. 최무선, 나세 등등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최영과 이성계죠. 이들의 활약으로 인해서 고려 백성들의 삶이 안정되었고, 왜냐면 홍건적과 왜구를 격퇴해 주니까. 그 다음에 신흥무인 세력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들이. 자, 그리고 홍건적 격퇴, 방금 이야기했듯이 한족의 농민 반란군입니다. 얘네들이 고려의 국경을 침입을 했는데, 이걸 정세훈, 이방실, 이성계, 최영 등의 활약으로 격퇴를 하게 되죠. 중국 중원에서 이민족 왕조인 원의 지배를 타도하고 명나라 창건의 계기를 만들었던 종교적 농민 반란을 바로 홍건적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일본 해적 왜구를 격퇴합니다. 왜구들의 악탈은 조세 운송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가져왔습니다. 왜냐면 이제 바다로 이제 세금 같은 거를 운영을 했는데, 그걸 노리니까 왜구들이. 그러면서 재정 적자를 가져오게 되고, 아까 말했던 최영과 이성계를 포함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바다에서 그들을 격퇴하게 됩니다. 바다에서 또한 육지에서. 가장 대표적인 전투가 이제 홍산대첩, 황산대첩, 관음포대첩, 대마도 토벌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최무선, 나세의 진포대첩이죠. 최초로 뭐가 사용됐냐면 바로 화포가 사용되었습니다. 화포가 사용된 전투였다라는 거. 이게 이제 지도의 모습이죠. 자, 신흥 무인 세력 살펴봤는데, 이제 신진사대부 살펴보겠습니다. 이들은 지방양리 출신이 많았어요. 그리고 성리학을 수용하고 있었고 중서지주였습니다. 또한 과거를 통해 관직을 진출한 경우가 굉장히 많았으며 공민왕 때부터 성장을 했어요. 이들의 성향은 권문세족과 불교 세력의 비리를 비판했습니다. 권문세족은 항상 비판의 대상이었고, 특히 이들은 불교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이었는데, 왜냐하면 이들은 유교를 믿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어쨌든 이 신진사대부는 공민왕의 개혁 정치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그리고 친명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어요. 명나라와 친하려고 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이색이라는 사람이 여기 나오죠. 이 사람이 이제 정몽주, 정도전의 스승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신진사대부는 고려를 두고 두 파로 갈리게 돼요. 온건사대부와 급진사대부로 갈리게 되는데, 이 온건사대부는 고려라는 틀은 놔두고 그 안에 체제 내에서 개혁을 하자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데, 아까 말했던 이색과 그리고 이 몸이 죽고 일백번 고쳐주고 단신교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 그렇죠, 정몽주죠. 정몽주가 있습니다. 자, 그에 비해서 온건사대부에 비해서 급진사대부는 급격한 개혁을 주장을 했고 사전까지 폐지하자고 주장을 했어요. 그 다음에 고려를 멸망시키고 새로운 나라를 세워서 거기서 이렇게 개혁을 하자라고 했던 역성혁명을 주장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정도전, 조준, 윤서종, 이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다 모두 결국은 나중에 조선의 개국공신이 되는 인물들입니다. 자, 이 그림 나오죠? 신진사대부. 여기도 이제 나뉘잖아요. 급진개혁파, 온건개혁파. 물론 이제 급진사대부라고 해도 되고 온건사대부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급진사대부는 이제 고려는 희망이 없어. 새로운 나라를 세워야 해. 그 다음에 온건사대부는 아니야, 고려를 바탕으로 서서 개혁을 하는 게 옳아 라고 해서 이 두 파가 싸우게 되는데, 결론은 누가 이기는 거예요? 그렇죠, 급진사대부가 이기게 되는 거지. 자, 어쨌든 이 과정 내에서 최영, 이성계, 신진사대부가 결합을 하고 이님, 권문세족을 제거합니다. 자, 근데 이때 하필 명나라가 굉장히 국력이 세지고 있는 상황에서 찰령 이북당을 요구합니다. 고려한테. 이때 최영은 노발대발하면서 이제 생겨난 지 얼마 안 된 국가가 감히 고려를 욕보이느냐라고 하면서 우왕한테 건의를 해서 요동정벌을 주장하게 되는데, 이때 이성계는
사불가론을 내세우면서 반대를 하게 되죠. 사불가론의 내용이 뭐냐면은 바로 여기 나오는 이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거스르는 것은 옳지 않다. 여름에 군사를 동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요동을 공격하는 틈을 타서 남쪽에서 왜구가 침범할 염려가 있다. 무덥고 비가 많이 오는 시기라 활에 악효가 녹아 무기로 쓸 수 없고 병사들도 전염병에 걸릴 위험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 사불가론을 내세우지만 최영은 이걸 듣지 않고 결국 이성계를 보냅니다. 물론 이성계와 조민수를 같이 보내긴 하지만 어쨌든 이들이 위화도까지 가요. 근데 상황이 진짜 좋지는 않았어. 왜냐 비도 많이 오고 전염병도 퍼지고 이 압록강이 이제 수위가 올랐기 때문에 거기를 건너는 것 또한 쉽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회군 요청을 2번이나 요구합니다. 회군 요청. 군사를 돌리겠다. 근데 안 듣죠. 말도 안 된다. 넘어라. 그래서 결국 이성계가 위화도에서 회군을 단행하는데 이게 그 유명한 바로 위화도 회군입니다. 이 위화도 회군이 바로 조선 건국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군사를 개경으로 돌리고 그 개경을 결국 함락시키고 우왕과 최영을 제거합니다. 우왕은 유배를 보내고 최영은 나중에 차영해요. 물론 우왕도 나중에 이제 그 다음 대를 이었던 자신의 아들이었던 차원과 함께 패가 있진 신돈의 자식이라고 뒤집어 씌워서 죽이긴 합니다. 자, 그리고 권력을 장악을 했죠. 이제 권문세족의 토지를 모두 몰수해서 그걸 이제 새로운 신진사대부의 경제적 기반이 되도록 과전법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세제도와 토지제도도 개혁을 하게 되죠. 이런 과정을 거쳐서 결국 조선 건국에 있어서 가장 반대된 세력이었던 옹건사대부의 정몽주를 제거하고 이 정몽주를 제거했던 사람이 바로 이방원이죠. 이성계의 5째 아들이었던 그 하여가 있잖아요. 하여가 단심가 한번 여러분도 들어봤을 거예요. 어쨌든 정몽주를 제거한 이후 급진사대부 세력이 이성계를 국왕으로 추대하면서 고려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새로운 나라였던 조선이 건국되게 됩니다.